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빠르게 진행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 종류로는 부동산 상가가 있고요. 상가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두 개 중 편한 것 쓰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저는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주로 사용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인법 전부 적용받는 임차인인지 일부만 적용되는 임차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이 계약서를 씁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계약서 각각 기본으로 기재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남길 것 남기고 뺄 것 빼시면 됩니다. 저는 한방 기본 특약은 모두 삭제합니다. 그리고 저만의 기본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마다 해당 특약을 기본 골자로 상황에 맞게 추가하거나 빼는 거죠. 1항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1항은 한방 프로그램 기본 계약서에도 있는 조항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한 것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라는 것은 원상복구 범위가 계약 당시 기준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지 못하고 계약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인 중 꽤 많은 분들이 원상복구는 건물이 지어진 당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들어온 임차인이라도 다음 임차인을 데려오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다면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임대인이 생각하는 원상복구 범위가 따로 있다면 별도로 그 범위를 정해서 특약을 추가하면 됩니다. 두 번째 조항입니다. 공동 명의인이 있을 때 법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서류 모두 확인 후 진행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특약으로 적어놓습니다. 확인 설명서 첨부 자료에도 적어놓긴 하지만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참 서류를 모두 가지고 왔더라도 계약 작성 중에 참석하지 않은 공동 명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동 명의인이 맞는지 본 계약 동의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고 해당 내용도 그대로 적습니다. 더블 체크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오래전에 고지한 면적과 실제 면적이 2평 남짓 달라서 임차인이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임차인이 직접 목측했고 2평 차이가 체감할 수 있는 면적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성사 여부를 판가름 지을 만큼 중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났어요. 즉 임차인이 패소한 겁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엔 최소 면적 기준이 있어요. 실면적 최소 기준을 넘지 못하면 지점을 안 내어주는 것이죠. 이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계약 성사 여부를 판가름 지을 만큼 중대 사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죠. 그래서 대장에 기재된 면적, 임대인이나 현 임차인이 고지한 면적으로 계약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판례를 토대로 특약을 적습니다. 임차인도 현장에 와서 직접 눈으로 매장 크기를 확인했고 계약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주는 거죠. 만약 면적이 계약 성사 여부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면 추가 특약을 기재하면 되지만 현 임차인과 임대인의 거부가 있을 수 있으니 애매한 면적의 매장은 패스하고 다른 건물에 계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번 조항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시설비 등 요구하지 말라고 특약으로 넣습니다. 본인이 장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 중 떼어갈 수 없는 것, 대표적으로 새롭게 설치한 화장실, 공간을 트면서 설치한 HB, 폴딩도어, 수족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치할 당시에는 시설비용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계약 종료돼서 나가야 할 때 뒤늦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통은 임대인과 다툼이 있었고 감정 이상의 무엇 하나라도 더 받고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요구하곤 하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본인이 장사하려고 바꿔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어이없어 할 겁니다. 그러니 구조 변경이나 철거 어려운 시설 설치 계획 중에 있고 일부라도 시설비 지원을 원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라는 의미에서 이 특약을 넣고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이 협의되었다면 특약을 추가로 만들어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지 기재하면 됩니다. 5번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 등 요청사항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말이 교묘히 달라지는 것을 무수히 경험하게 됩니다. 임대인이든 현 임차인이든 신규 임차인이든 구분 없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 협의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합니다. 5번 조항처럼 말이죠.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10대 정도 주차 가능한 건물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이 중 한 곳만 1층 지정 주차로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계약서 쓸 때는 임대인이 2층 임차인에게 이야기해두겠다고 했습니다.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얼마 뒤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층 임차인이 소위 말하는 우량 임차인이었고 1층에만 지정 주차장을 준다면 부당하다고 말했답니다. 신규 임차인이 철저한 을인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긴 했지만 편한 마음은 아니었네요. 이처럼 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구두로 협의
소개한 것 중에 중요하다 생각되거나 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항은 특히 필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6번 조항은 렌탈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렌탈프리는 임차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계약서에 당연히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렌탈프리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언제부터 월세가 발생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임대인 중에서는 계약서 작성하는 날부터 렌탈프리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임차인은 계약 시작일부터 기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 기간 혼동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다음 7번 조항입니다. 계약서 상단에 월세 기재하는 칸이 있지만 특이하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저는 월세 적을 때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적는데요. 월세 250만원, 부가세 별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임대인에게 입금할 총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금할 총 금액이 얼마인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부가세 포함 275만원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렌탈프리 기간이 있는 계약일 경우 첫 월세 납부일과 두 번째부터 월세 납부일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렌탈프리 기간 종료되는 다음 날을 월세 입금일로 정하고 매달 그 날에 월세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하는데요. 하지만 임대료 관리하기 편하게 월세 입금일을 지정해두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월세 입금일과 두 번째부터 월세 입금하는 날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입금액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헷갈리지 않도록 첫 월세 납부일 뿐만 아니라 입금액까지도 별도로 적어줍니다. 8번 조항 보시면 관리비 부분도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그보다 전기, 수도 요금 납부 방식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건물마다 납부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꼬마 상가 경우엔 아직도 여전히 세입자 수로 나누어 n분의 1 하는 곳도 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 요금 말이죠. 임대인에게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도시가스 등등의 납부 방식 물어보시고 계약서에 기재해두면 됩니다. 이때 월 평균 요금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9번, 10번 조항은 임차인이 영업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과 혹여 인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받고 싶다면 4번 조항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약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지원 영역, 금액 등을 적으시면 되고요. 3번 조항에서처럼 인허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다면 역시 특약 추가해서 인허가 승인 불가 시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외 사전 협의되지 않은 것은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원 요청, 무효 주장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해당 조항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11번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유지보수 영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당연히 자기가 고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화장실 형광등이 나갔다고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을 한다든지 동파가 되었다고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임차인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실내에서 터진 문제는 임차인이 알아서 고쳐 쓰고 건물 자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임대인이 고쳐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임대인은 누수도 임차인이 고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옛날에나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노후 등 건물 자체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었으면 임대인이 당연히 고쳐주어야 하고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든지 임차인 측 과실로 누수 등이 발생되었을 때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알아서 고쳐야 합니다. 마지막 12번 조항은 한방 기본 특약으로도 적혀져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정하지 못한 것은 관련 법으로 잘잘못 등을 가리겠다는 뜻으로 가볍게 읽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기본으로 넣는 특약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